안녕하십니까? 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시경제학은 오늘 다 끝날 겁니다. 오늘 끝내고 내일부터 거시경제학 할 거고, 조금 물론 이제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집중해서 좀 듣고, 깔끔하게 오늘 끝내고 안 되면 내일까지 가야 돼요. 깔끔하게 시장 실패를 끝내고 내일 또 거시경제학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하루라도 여러분 쉬는 시간 있으면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긴 한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말을 활용하시죠. 주말을. 점심 식사 맛있게 했어요? 시험도 잘 봤어요? 거기에는 대답이 없네. 오늘 시장 실패인데 크게 이제 시장 실패 요인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공재, 두 번째 외부 경제, 세 번째 비대칭 정보. 그래서 여기 19장에는 공공재와 외부 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20장에는 시장 실패 유형 세 번째 비대칭 정보라는 게 있어요. 정보 경제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시장에 맡겨놨을 때 자원의 최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들이다. 중요한 부분들이고 몇 군데 앞에는 아주 간단하게 쉽게 여러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잠깐 좀 몇 군데 책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보시고 617페이지 시장의 성과. 이래서 지금 두 번째 단락을 좀 보시면 어떤 경제가 모든 일을 시장기구에 내맡겼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다. 첫 번째로 밑줄, 시장에 다 내맡겨두면 주기적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의해서 사회후생의 현저한 감소를 경험할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얘기도 하고 있고, 사실은 실업을 완벽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인플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플레가 해악이 크냐, 실업의 해악이 크냐, 이거는 이제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이제 항상 지금 심각한 거는 뭐죠? 실업이 심각하니까 이 체감적으로 훨씬 더 이제 실업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해악이 인플레가 또 심각할 때는 여러분 인플레 문제가 경제에 아주 크게 부각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밑줄, 시장기구에 의해서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가 반드시 공평한 것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분배 공평성, 소득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학문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배분의 측면에서 해당할 뿐, 배분의 밑줄, 이건 자원 배분이죠. 자원 배분.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만 해당되는 말일 뿐 분배 측면, 분배 공평성 측면에 대해서는 놀라운 조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시장 경제가 분배 측면에서 오히려 역기능적인 그런 기능을 할 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618페이지 넘어가 보면 시장 실패란 밑줄, 시장 실패란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실패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그 뒤에 아무리 열렬하게 자유방임 이걸 신봉하는 사람일지라도 시장기구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 실패 요인 첫 번째 불안정 경쟁, 거기는 독과점이에요. 시장이 완전 경쟁 상태를 보장하지 못하면 이제 불안정 경쟁 시장 때문에 그 자체 때문에 시장이 실패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죠? 독점 봤잖아요? 독점은 경쟁보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독점은 P equal MC가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P가 MC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산출량은 더 적은 산출량을 시장에 공급하기 때문에 사중 손실 영역이라는 게 생겼죠. 이게 이제 독점의 비효율성 얘기를 했었고, 물론 이제 경쟁 시장도 독점적 경쟁 시장이나 과점 시장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공공재.
공공재 밑줄 그으세요. 공공재. 두 가지 특성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재라는 것을 이렇게 특성을 가지고 정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재는 누가 공급하나요? 국가가 공급해요? 정부가 공급해요? 공급 주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민간이 공급할 수도 있고 정부가 공급할 수도 있어요. 공공재라 해서 꼭 정부가 공급하는 거 아니야. 치안 서비스, 민간 치안 서비스 없어요? 있어요. 안보 서비스, 여러분 사이버 안보 이런 것도 다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 공급 주체가 누구냐가 공공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공공재라는 것은 일단 공급이 되면, 개념상 일단 공급이 되면 누구나 그 소비로부터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재화예요. 공공재라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지. 이 돈을 안 냈다고 해서, 이 비용 부담을 안 했다고 해서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가 없는 성질, 이게 배제 불가능성. 두 번째, 공공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비경합적인 성질을 갖는데, 비경합적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날씨가 워낙 좋으니까 뭐 꽃구경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설악산 국립공원.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거기 가가지고 이제 단풍놀이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 즐기고 있다. 그런데 내가 거기 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뭐 소비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어떤 불편을 주지는 않죠. 이게 뭐라고 하냐면 추가적인 소비 한 단위, 추가적인 소비자의 진입이 기존 소비자의 소비 가능성, 소비 이용 가능량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공재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공공재인데 경찰력, 치안력 또는 국방 서비스 이런 거를 내가 그걸 서비스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 가능성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공공재가 이제 비순수 공공재로 바뀔 수도 있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특징이니까 완벽하게 뭐요? 이게 다 할 거예요. 비경합성, 두 번째 배제 불가능성.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재화라면 이거를 순수 공공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순수한 공공재. 그 619페이지 보면 거기 첫 번째 비경합성이다 밑줄 그어놓고 첫째로 들 수 있는 특성은 소비에서의 비경합성이다. 두 번째 특징은 배제 불가능성이다. 그 배제 불가능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밑줄 그어놓으세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소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없다. 그러면 대가를 내는 사람과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소비를 한다고 하면 누가 대가를 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월 전략이 다른 어떤 전략보다 자신의 보수가 커지는 전략이 무임승차라는 것이죠. 무임승차. 그래서 공공재의 어떤 특성 때문에 배제 불가능성 그 성질 때문에 무임승차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공공재의 경우는 그 다음 단락 밑줄 그으세요.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공재 가격을 100원, 200원 이렇게 플러스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네요. 또 가능하다 해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네. 왜 그럴까요? 경쟁시장의 가격 결정 원리는 뭐죠? P equal MC. 그런데 MC가 뭐야? 추가적인 한 단위 생산 공급에 비용이 안 들어. 비용이 안 들으니까 P equal MC는 뭐예요? 제로잖아. 가격을 제로로 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은 가능하기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제 불가능성. 이게 있기 때문에 공공재에 대해서는 양의 가격을 매기려 해도 받을 수가 없다. 또 비경합성 밑줄. 비경합성.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참여하는 데 드는 한계 비용이 0이다. 아무나 자유로이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플러스의 가격 매기는 거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밑줄 그으세요.
자유로운 시장 기구에 내맡길 때 공공재는 바람직한 수준에서 생산될 수 없다. 사적 주체는 당연히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텐데 너 가격을 제로로 받아라. 누가 공급하겠어요? 내가 만드는데 제로라고 하면 공급할 수 있겠죠. 만드는 비용이 제로야. 그러면 공급할 수 있겠지만 만드는 걸 플러스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서 너 제로에 팔아라. 누가 팔겠어? 아무도 생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재는 사회적인 최적 수준의 공공재가 민간에 맡겨두면 최적 수준의 공공재가 생산될 수 없다. 이게 시장이 실패하는 거죠. 시장이 실패하는 것이다. 두 번째, 외부성. 어떤 사람의 행동이 밑줄 그세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혜택을 이득 혹은 손해 이걸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대가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밑줄 그세요. 시장의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현상이다. 이래서 외부성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좀 더 읽어보면 외부성은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이 있을 수 있다. 생산 과정에 생길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 생길 수도 있다. 이게 다 이제 외부성의 종류들이에요. 이로운 외부성, 해로운 외부성, 생산의 외부성, 소비의 외부성.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이 외부 경제는 이런 이로운 외부성과 해로운 외부성이 있으니까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로운 긍정적인 외부성이라는 게 존재한다. OX. O인 것 같아요? X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외부 경제가. 사회적인 차원은 뭐야? 이거 시장 실패인데 무슨 이로운 게 있어? 시장 실패 요인이란 말이죠. 외부성이. 그래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이로운 외부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 보시면 620페이지. 좀 읽어, 나중에 이제 외부성의 외부 효과 다 나올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해로운 외부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상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 환경 오염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외부성의 문제다. 뒤에 가서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할 거예요. 환경 오염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환경 오염에 대해서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환경 오염을 줄일 거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 이로운 외부성을 만들어내 보았자 어떤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태여 이를 만들려 하지 않는다. 반면에 해로운 외부성의 경우는 이를 만들어내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많이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이로운 외부성은 과다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과소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과소 생산이 되고, 거기 해로운 외부성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이 된다 이것이에요. 과다 생산이. 그래서 시장 기구에 맡겨두면 반드시 사회적인 최적 수준을 벗어나게 된다. 불확실성. 불확실성은 우리가 앞에서 불확실성의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했던 건데요. 그 불확실성은 정보가 대칭적인 정보가 있고 비대칭 정보가 있는데, 여러분 정보가 불안전한 거하고 불확실한 거하고 지금 같은 건가요? 정보가 불안전한 거하고 불확실한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응? 확률은 50%인데 정보가 불완전해도 너와 내가 갖고 있는 정보 집합이 똑같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칭 정보라 그래. 정보 집합이 똑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정보를 많이 가진 자와 정보를 적게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대칭 정보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정보를 완벽하게 가진 사람들만이 있어야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보를 다 똑같이 갖고 있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있고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자가 있어.
방금 긴급 출동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보험 계약을 하고 하는데, 자동차 시장을 많이 예로 들 거예요. 내가 중고차 시장에 딱 나가면, 다 그럴듯해. 왜냐하면 그 포장을 다 바꿔놨기 때문에 다 그럴듯해. 그런데 안에 엔진이 뭐 사고 이력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나요? 뭐 심지어는 사고 이력까지 조작한다고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봐서는 몰라. 구매자는 봐서는 몰라요. 근데 판매자는 알지. 이게 사고가 몇 번 나서 어디가 지금 고장이 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걸 끌고 다니다가는 마이너스가 더 크겠다. 계속 내가 큰 덩어리를 이게 이제 부품을 수리해야 되니까 이건 이제 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내놓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이거 얼마 타지 않았는데, 내가 다른 차로 좀 바꾸고 싶다. 이래서 내놓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 후자는 굉장히 좋은 차잖아. 그러니까 양질의 고급 차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뭐 레몬이라고 말하는 나쁜 차도 있을 텐데, 판매자는 잘 알지만 뭘 몰라? 구매자가 몰라.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시장에서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면서 그 불확실성 이퀄 뭐예요? 불확실성 이퀄 뭐? 위험. 또 뭐? 이퀄 정보의 비대칭성.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일반 경쟁 균형은 밑줄. 일반 경쟁 균형, 가장 대표적인 게 왈라스 균형이라고 하는데, 일반 경쟁 균형은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암묵적인 가정하에서 구했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개입이 되게 되면 일반 경쟁 균형이 파레토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는 정리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에로우란 사람은 비록 불확실성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 특정한 조건이 어렵다는 것이죠. 불확실성이 존재하면 시장에 맡겨놓으면 최적 자원 배분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특정 조건 하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또 얘기도 에로우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일단 에로우가 제시한 조건이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할 때 밑줄 그으세요.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냐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전부 포괄하는 완벽한 조건부 상품 시장이 존재하면 불확실성이 존재해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미래에 어떤 사건이 나타날지 다 대비해서 100% 커버하는 완벽한 조건부 시장. 조건부 시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험시장입니다. 보험 상품이 무수히 많지만 미래에 발생할 사건들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보험시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있을 수가 없지. 사람의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사람이 만들어낸 보험 상품이 미래를 어떻게 다 커버를 해?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완벽함 제일 밑에 보험을 마련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뒤에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 하에서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도덕적 해이 문제, 밑줄. 일단 완벽한 보험에 든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나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가 화재 보험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전보다 열심히 화재 예방 노력을 별로 안 한다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히 이제 자동차 보험도 이제 우리가 의무보험이 됐기 때문에 책임보험에 가입하는데요. 책임보험 아니고 보통 이제 우리가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보험에다가 플러스 뭔가 많이 얹혀 있잖아요. 많이 얹혀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의무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은 법률로 정해진 것만 가입해. 굉장히 그 보험료가 소액이지만 커버되는 범위가 아주 작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이 사람은 이제 풀 커버되는 그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험료가 사고 때문에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 근데 이 사람은 뭐 있는 거예요? 나는 사고를 안 낼 자신이 있는 거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가도 차 정비소도 안 가고
1년 가도 사고를 한 번도 안 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심심하게 한 달에도 막 서너 번씩 접촉사고를 내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 근데 후자는 뭐 무조건 종합보험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전자는 이게 보험료가 아깝단 말이죠. 1년에 뭐 7, 80만 원, 뭐 100만 원씩 되는 이런 보험료가 아깝지. 한 번도 안 가는데 아깝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절반으로 뚝 떨어뜨릴 수 있는 이제 책임보험만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사고 보험을 들게 되면 아까 그 사람은요. 후자 책임보험만 든 사람은 사고를 안 내려고 엄청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신호도 잘 지키고 또 어디 뭐 견인 이런 거 안 당하도록 이렇게 고속도로 가더라도 정말로 조심조심 가고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근데 이 사고 예방 노력을 엄청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합보험이란 거 보통 일반적인 보험에 든 사람들은 별로 관심 안 가집니다. 가다가 뭐 접촉하면은 앞에 범버가 좀 헐렁헐렁한데 저거 갈면 좋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 뒤에 와서 박아주면 좋지 뭐 이런. 그래서 이 사고 예방 노력을 안 하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그러는데 그 도덕적 해이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주인 대리인 문제다. 주인 대리인 문제. 왜 도덕적 해이와 주인 대리인 이게 문제가 될까요? 보험사의 입장과 보험 가입자의 입장이 전혀 다르지 지금. 보험회사는 어때? 얘가 열심히 사고 예방 노력을 해서 별로 보험 사고가 안 났으면 좋죠. 보험금 안 주려고. 그런데 보험 가입자는 그게 아니지. 나는 이미 위험을 쟤한테 떠넘기면서 내가 보험료 내는데 뭐하러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 열심히 노력하면 뭐가 든다고 항상 노력 비용이 들어. 이게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학적에서는 항상 경제학에서는 이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 사고 예방 노력을 하려면 거기다 뭐 예를 들어서 화재 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이제 화재 그 예방 시설들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위험은 내가 저 떠넘겼잖아. 제가 위험을 커버해 줄 텐데 내가 뭐하러 그런 비용을 들여서 그런 일을 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는 이제 핵심은 뭐냐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인데 그 이해관계가 목적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목적함수와 대리인의 목적함수가 달라. 도덕적 해이는 뭐라고요? 주인의 목적함수와 대리인의 목적함수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누가? 대리인이 주인의 목적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현상이에요. 조금 여러분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 개념 정의를 해야 돼. 누구와 누구의 목적함수가 다르다고요? 주인과 대리인의 목적함수의 불일치성 때문에 대리인이 주인의 목적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현상, 이게 주인 대리인 문제다. 혹은 도덕적 해이 문제다. 자, 시장 실패와 정부의 역할. 이런 그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정부 개입은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가만 내버려두면 시장이 자원 배분이 실패하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첫 번째,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의 필요 조건이에요. 정당성을 확보해. 그런데 정부도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 실패예요. 거기 나와 있는데 623페이지 보면 엄밀히 말해서 세 번째 줄에 시장 실패의 존재는 정부 개입의 필요 조건은 된다. 그렇지만 충분 조건은 될 수가 없다. 계속 밑줄 그어놓으세요. 정부 개입이 더 큰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이유는 이로 인해서 민간 부문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교란시키고 왜곡시키는 결과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효율성 상실분을 우리가 초과부담 혹은 자중손실, 사중손실 이렇게 부른다 이것이에요. 또 정부는 정부 조직상의 특성 때문에 정부 개입이 원래 의도와는 달리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부 실패다. Government failure, 정부 실패. 계속 밑줄 그어놓으세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정부 개입이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경우에만 개입을 시도하는 게 현명한 대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개입하는 건 개입하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개입할 때
왜곡이 있는 부분, 시장이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그 부분에 개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다른 부분에 왜곡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이게 정부 개입의 원칙, 무슨 원칙이라고요? 한정성의 원칙, 한정성 원칙. 왜곡이 존재하는 바로 그 부분에 개입을 하고 새로운 왜곡을 유발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한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specificity rule. 한정성의 원칙. 예를 들어서 생산 부분에 왜곡이 있는데 그 생산의 왜곡을 치유하려다가 소비에 새로운 왜곡을 유발한다거나, 국내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이거를 훼손시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정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공공재 문제. 자, 거기 무임승차자의 문제에다가 적어놓고 free rider problem. 공공재에는 배제 불가능성이 있다. 밑줄. 사람들은 남에 의해서 공공재가 생산 공급되기를 기다린다. 공짜로 소비하려고. 이와 같이 남에 의해서 공급된 공공재에 공짜로 편승하여 소비하고자 하는 경향. 정확하게 정의하면 먼저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된다고? 배제 불가능성. 공공재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공공재 공급에 비용 부담을 하지 않은 자도 편익을 향수하는 데에서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공공재를 소비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하지 않고 편익만 향수하려는 것이 그게 무임승차인데 그게 다른 어떤 경우 있어요? 비용을 부담하고 소비하는 경우보다 더 우월 전략이 되기 때문에 도미넌트 스트래테지, 우월 전략 이 때문에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거기다 밑줄 그어놓고 시장기구에 의한 공공재 배분은 비효율적이 되는 이유가 거기다 그 전형적인 공공재의 국방 서비스를 예로 하나 들어놓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재 적정 생산 수준 이렇게 해서 사적재와 공공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625페이지 거의 공공재 적정 생산 수준 여기서 그렇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거기다 밑줄 그었어요.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재에 대해서 각 개인의 진정한 선호를 안다는 가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밑줄. 공공재에 대해서는 이게 시장이 실패하는 이유가 진정한 선호 표출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일단 가정을 그렇게 했어요. 진정한 선호를 안다. 어떤 수준으로 생산하는 것이 최적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사용재의 동그라미. 사용재는 개인의 수요가 주어져 있을 때 수평으로 더함으로써 시장 수요를 도출할 수 있다. 지난번에 계속했어요. 요 수량을 수평으로 쫙 더하면 뭐라고? 시장 전체 수요가 나온다고.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수평으로 쫙 더하면 시장 공급이 나오지 개인의 공급을 수평으로 쫙 더하면. 이게 사적재는 이렇게 수평합인데 공공재는 그렇지가 않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공공재와 사적재 적정 공급 수준이라는 것을 먼저 공공재 공공재 의의를 다 봤어요. 지금까지 의의. 두 번째 특징도 다 봤어. 공공재는 뭐라고요? 일단 공급이 되면 그 재화의 소비로부터 모든 소비자가 편익을 향유할 수 있는 재화. 특징은 비경합, 배제 불가능성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이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추가적인 소비자의 진입이 공공재 소비의 진입이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MC가 제로고 따라서 가격을 요 P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이랬어요.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무임승차가 나타난다라고 지금 무임승차. 왜 무임승차가 나타나냐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편익을 향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편익을 향수해? 자기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아. 그리고 무임승차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을 어귀에 가로등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두 집이 산다. 거기 구석진 곳에 두 집이 살아. 근데 한 집 서로 이제 이 두 집 다 가로등이 필요한데 둘 다 합의하면 적정한 비용에 절반의 비용을 들여서 가로등을 설치할 텐데 둘 다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필요 없다. 그럼 상대방이 필요한 사람이 설치하겠지 뭐. 그러면 설치하면 나는 그냥 다니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진정한 선호 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는 적정 공급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특징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 공급 수준이에요. 공공재 적정 공급 수준. 사적재를 보면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PQ 평면에 일단 사적재와 여기 사적재로 쓰세요. 사용재, 사적재. 이 사적재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있고 시장에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있다면 이 디맨드는 어떻게 도출이 된 거냐. 디맨드는 물론 시장 수요는 이 수요 공급이 맞닿는 상태에서 시장의 균형 가격은 P스타로 균형 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그 다음에 Q스타만큼 거래의 규모가 결정이 될 거예요. 이건 마켓 디맨드요. 시장 전체 수요를 어떻게 도출한 거다고? 개인의 수요의 수평합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주어져 있어요. 시장 가격. 이 사적재, 사용재는 요 사적재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아무 말 없이 사용했던 게 지금 사적재화입니다. 사용재화예요. 공공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시장 가격에서 얘가 이만큼의 수요가 있고 얘가 이만큼의 수요가 있다면 요 소비자 A의 디맨드하고 소비자 B의 디맨드를 수평으로 더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자, 요 시장 가격에서 소비자 A는 얼마만큼을 소비하려고 해요? 여기 QA만큼을 소비하려고 하지. 얘는 이 가격에서 얼마만큼 소비하려고 해? QB만큼 소비하려고 하지. 이거를 수평으로 더하면 시장 전체 수요가 나온다 이것이지. 얘는 요만큼. 얘는 요만큼. 요거 합하면 시장 전체의 수요량이 여기지. 그래서 수평합이다. 중요한 것은 뭐가 주어져 있고 요 시장 가격이 주어진 시장 가격 하에서 수평으로 합하면 시장 수요가 나온다. 시장 수요가 소비자 A의 디맨드와 소비자 B의 디맨드를 합한 것인데 수평합이다. 이거 수평합. 자, 두 번째는 시장 균형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이거예요. 시장 수요의 도출 어떻게 했다고? 개인의 수요의 수평합이다. 두 번째, 시장은 언제 균형이냐? 언제 균형이냐? 자, 보세요. 공공재를 공급할 때 이게 이제 MC 곡선이에요. 요게. 공급 곡선이 MC 곡선이야. 그 말은 요 Q스타 순에서 한계 비용이 이 높이라는 거죠. 이 높이가 한계 비용이야. 그렇죠? MC야. 물건 한 단위 만들 때 추가적인 비용이 Q스타 수준에서 이 높이가 한계 비용 여기에요. 시장 균형 상태죠. 여기가 지금 이퀄리브리엄 균형 상태입니다. 균형 상태에서. 자, 요 소비자 A는
이 수용성이 이렇게 생겼다. 이 수용성은 뭘 의미한다고? 소비자 A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의사 스케줄. 근데 시장 가격이 이렇게 주어지면 얼마만큼 지불하려고 한다고? 요 높이만큼은 지불하려고 한다고. 왜 그만큼 지불하려고 해요? 그만큼 편익을 누리니까. 그래서 요 DA는 소비자 A의 한계 편익 곡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DA는 MBA라고 말할 수 있지. 요 소비자 B도 자 보세요. 이만큼 높이만큼 뭐 하려고 해? 지불하려고 하지. 그래서 소비자 B의 MB, B도 이 높이라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소비자 A의 MB, A하고 소비자 B의 MB, B하고 여기에 MC하고 이게 다 같아. 응? 이게 다 같아. 그래서 사적제 시장 균형 조건은 소비자 A의 MB, A, 소비자 B의 MB, B, 그리고 MC 요게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시장의 균형이 달성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적제 시장 균형 조건이야 이게. 공공재는 또 평면 하나 그려봐요.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PQ 평면 가격과 수량 평면에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D 마켓 디맨드, DM 마켓 디맨드,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서플라이 커브가 있다 하자. 자, 그러면 요게 시장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가 시장 균형이죠. 그래서 F점이라고 우리가 시장 균형 상태다. F점에서 요렇게 시장 거래 규모를 Q스타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만큼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공공재는 수평합이 아니라 요 공공재 공급량, 국방 서비스 양, 경찰 서비스 양, 이게 주어져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이제 수요가 표출이 될 텐데 이런 형태로 시장의 수요가 표출이 되면 얘는 소비자 A의 수요고 여기가 소비자 B의 수요라면 이렇게 수요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어떤 가정을 앞에 뒀다고? 소비자 A와 소비자 B가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다 표출하고 있으니까 수요 곡선이 나오는 거지. 시장의 수요는 이건데 이만큼은 돼야 공공재가 이렇게 적정 공급될 텐데 이 중에 A가 자신의 선호를 표출 안 해버려. 그럼 시장 수요는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공공재가 적정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가정은 뭐예요? 둘 다 자신의 선호를 전부 다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이 높이가 전체가 뭐라 했어요? 공공재 한 단위 공급에서 한계 비용이다.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이다. 그리고 이 공공재 공급량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높이가 소비자 B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의사다. 그리고 이 높이는 소비자 A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의사다. 이 지불 의사를 이렇게 수직으로 더했더니 전체 요 시장 수요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요 개인의 수요의 수직합이다. 얘는 뭐요? 이거 물론 DA와 DB의 물론 합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직합이다 이거예요. 수평합이 아니라 시장 수요의 도출은 개인의 수요의 수직합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균형은 어떻게 달성이 되냐 그러면 시장의 균형 조건은 여기 보세요. 이 높이가 뭐라고? MB, B. 이 높이는요? MB, A. 얘는 MC. 그래서
합한 것이 된다. MBA하고 MBB하고 그리고 MC가 이렇게 합해져야, 여기 두 개가 합해져야 이 수요 조건이 되고 이게 공급 조건이 돼서 요 수요 조건과 공급 조건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시장은 균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져야 시장 균형이다. 자, 이게 공공재와 사적재에 관한 얘기고, 조금 더 이제 뒤에 가서 더 하기로 하고 몇 군데 좀 체크를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넘어가 보세요. 626페이지 그래프가 다 나와 있는데, 626페이지 왼쪽에 피스타에다가 옆에다가 주어진 시장 가격 써놔요. 주어진 시장 가격, 사적재는 사용재는 시장 가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자신이 얼마나 소비하려고 하는지 의도만 표출하는 거예요. 그 QA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요. 이렇게 QA 이렇게 표시해서 이게 뭐라고? MBA고, 이게 뭐고? MBB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읍시다. Q스타 수준에서 높이는 MC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똑같다. 사적재와는. 그리고 오른쪽 공공재도 이렇게 표시를 해봐요. 이렇게 공공재도 이렇게 MB, B, MB, A, MC. 그리고 Q바 거기에다가 주어진 공공재 공급량 이렇게 써놓고, 주어진 공공재 공급량 수준에서 뭐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수량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그 수량을 소비하는데 대가로 얼마나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냐, 그 지불 용의를 표출하는 거지. 자, 627페이지 보면 거기 사용재의 경우 사용재 시장 균형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DM 곡선은 DA 곡선과 DB 곡선의 수평합에 도출됐다. 밑줄. DM은 DA와 DB의 수평합이다. 그래서 이 점에서의 산출량은 A의 구입량과 B의 구입량을 합한 것과 같다. 19.1에 별표를 하고,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는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된다. MBA equal MBB MC. 그러면 밑줄 그어놓으세요. 사용재의 경우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 조건은 모든 사람의 한계 편익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것이 다시 한계 비용과 같아야 된다. 이게 앞에서 봤던 건 뭐예요? 요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게 수요 조건이고, 이게 당연히 공급 조건이고, 그래서 수요 공급 조건이 맞아떨어진 상태. 이거는 이제 일반 균형 분석 틀이고, 이건 부분 균형 분석이에요. PQ 평면이잖아요. PQ 평면, 부분 균형 분석 틀이고, 이거는 일반 균형 분석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봤고. 그 뒤에 공공재의 경우, 거기 Df점에서 DM 프라임 곡선은 DA 프라임과 DB 프라임, 다시 말하면 두 소비자 A, B의 수요를 수직으로 합한 거다. 이 점에서 두 사람의 한계 편익의 합은 한계 비용과 같게 된다. 19.2 별표. 공공재의 최적 배분을 위한 필요 조건은 MBA 플러스 MBB 이퀄 MC다. 이거 마찬가지 일반 균형 분석에서 하면 그 밑에 이제 MRS, MRT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지금 요 수직합이고 요 시장 균형 조건은 이건데, 요것 대신에 MRS, XYA, MRS, XYB, MRT 이렇게. (628페이지) 보면 그 식 바로 밑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와 같은 최적 배분의 조건은 공공재에 대한 각자의 진정한 선호가 표출되었음을 전제로 해서 구한 것이다. 그래서 현실의 상황처럼 무임승차를 해버리면 이거는 시장 균형이 당연히 달성될 수도 없을 것이고, 자, 외부성과 오염의 경우, 지금 이게 좀, 일단 바로 외부성을 하겠습니다. 외부성 아까 다 얘기했어요. 외부성은 시장 밖의 현상이다. 그리고 한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혜택이나 비용을 유발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 두 가지 얘기했고, 뭐 종류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종류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생산 측면의 부정적인 외부 효과. 한 기업이 생산을 계속하면 할수록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생산의 부정적 외부 효과 이렇게 말하고, 대표적인 게 환경오염 문제다. 환경오염. 이게 가장 대표적인 생산의 부정적 외부 효과에 관한 것이고,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뭐 경제가 성장하면 계속해서 예전에는 이제 굴뚝산업이 계속해서 발달하면서 제조업 부문이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면 구로공단 뭐 이런 데 지금 이제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이게 이제 2차 산업의 구로공단이 중심지였잖아요. 제조업 중심지였잖아. 그런데 지금 뭐 다 여기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고 뭐 동남아로 가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다 사라지고 지금 없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이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인 지금 기후 변화의 주범은 이런 그 후진 국가들이 아니라 선진 국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선진 국가들이 이미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급성장하면서 이 환경을, 지구 환경을 이렇게 망쳐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과 인도라잖아요. 중국,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인데, 이제 기존 선진 국가들은 지금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자기들은 급성장을 하고 지금 그런 굴뚝 산업들은 별로 문제가 안 돼, 경제 성장에. 그래서 이제 환경에 대한 서로 이제 합의를 하자, 기후 변화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이나 인도나 이렇게 새로 성장하는 이 신흥 국가들은 이제 이걸 반발을 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급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 오염이라는 뭐 제조 시설을 갖춰라, 또 오염 물질을 방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해라, 뭐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불공정하다 이것이지. 이 환경은 니네들이 다 망쳐놓은 건데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이지. 그래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방금 사회적인 차원에서 경제 성장 과정에서 환경 오염은 불가피한 거기 때문에 오염 물질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오염 물질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아.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걸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 정화 비용, 오염 물질 감축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가능하면 지금 오염 물질로 인한 요 비용을 줄이는 게 우리의 관심사인데, 그 비용이 어떤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하나는 소셜 익스터널 코스트, 사회적 차원에서 익스터널, 외부 비용입니다. 이게 사회적 외부 비용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오염 물질이 방출되면 이게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이런 환경 오염을 유발하게 되면 인체의 건강상의 위해를 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환경 오염에 따른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들을 사회적 외부 비용이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정화 시설도 갖춰야 되고, 또 그걸 관리해야 하는 인건비도 들고, 또 기업 차원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 차원에서는 이제 생산을 할 때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생산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윤 극대화 산출량과 내가 이제 오염물질, 공기 정화 시설 이런 것들을 갖추고 나서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생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예 그냥 전혀 정화 안 해버리고 내버리는 게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이윤 극대화 산출량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용이 드냐면 소셜 코스트 오브 어베이트먼트 혹은 소셜 어베이트먼트 코스트라는 게 드는데, 어베이트먼트 이거는 감축 이런 단어예요. 정화 이런 단어야. 그래서 사회적 정화 비용 혹은 사회적 감축 비용, 이런 비용이 있고, 이 비용을 합한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누구의 관심사냐면 정부의 관심사예요. 자, first order condition 1개 미분 조건 미분해버리면 요 social external cost는 marginal external cost가 되고, MEC 이게 한계 외부 비용, 한계 외부 비용, 이것과 marginal cost of abatement, 한계 감축 비용, 요 한계 감축 비용, 한계 정화 비용, 이거를 합한 것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최적이다 라는 것이고, 그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더니, 교과서는 없으니까 잘 들으세요. 그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려 했더니 이게 Q고요. 이게 뭘까요? 오염물질 방출량, 오염물질 방출량, 오염물질 정화량, 오염물질 방출량, 오염물질 정화량. 자, 여기에 이제 마지널 익스터널 코스트, 한계 외부 비용, 마지널 코스트 오브 어베이트먼트, 한계 감축 비용. 이렇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염물질을 방출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수질 오염도 되고 대기 오염도 되고 환경 오염이 더 가중될 거니까 인간이 훨씬 더 피해를 많이 입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0으로부터 쭉 바깥으로 보내는 게, 이게 마지널 익스터널 코스트의 한계 외부 비용은 오염물질 방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이 더 많아져.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 이해되시죠? 따라오기 바쁜데. 빠른가? 빠르지 않은데? 이게 MEC 한계 외부 비용이 우상향하다는 거 이해되시죠? 오염물질 방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대기 오염, 환경 오염 이게 심각해져서 인간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 이런 점 한 점 우리가 찍어서 QC라고 이렇게 써보자. QC는 뭘까요? 이 C는 항상 제가 컴피티션, 경쟁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쟁은 정부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야. 이 상태는 오염물질 정화를 전혀 안 한 상태가 기업 입장에서는 정화 시설도 갖출 필요도 없고 인건비도 안 들고, 이 상태가 이윤 극대화 방출량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걸 줄이려고 하면, 이렇게 줄이려고 하면 비용이 든다 이것입니다. 이게 마지널 코스트 오브 어베이트먼트, 한계 정화 비용 곡선이야.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MEC 곡선하고 마이너스 MCA 곡선이 맞아떨어진 상태가 최적이라는 것이에요. 보니까 얘하고 얘가 변화 방향이 반대잖아 지금. 오염물질 방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는 비용이 커지지만 얘는 오염물질이 적으면 적을수록 비용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지금 움직이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정반대로. 그래서 여기에 맞아떨어진 점이 어디라고?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다. 그래서 여기가 사회적인 최적 수준의 Q스타 수준인데요. 사회적인 최적. 자, 요 MEC의
MEC는 SEC를 뭐한 거 미분한 것이고 요거 아래쪽을 전부 다 뭐하면 적분하면 요게 소셜 익스터널 코스트가 될 거예요. 요 MCA는 사회적 차원에서 정화비용을 한계비용으로 이거 미분한 거니까 다 아래를 적분하면 뭐라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화비용이 돼. 요런 A 면적과 요런 B 면적을 합한 것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가장 최적의 수준인 Q스타 수준에서 사회적인 최적 수준의 비용이란 얘기예요. 요건 뭐고? Q스타만큼 오염물질을 방출할 때 요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외부 비용이라는 것이고, 얘는요 여기서 오염물질을 방출해버리면 전혀 정화를 안 해도 되는데 정화를 하면서 나타나는 비용, 이게 정화비용이라는 거예요. 정화비용. 그래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 두 비용이 요 민면적이 가장 적게 드는 비용이다라는 것인데,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Q스타가 아니고 예컨대 이 수준에서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방출한다면 Q1 수준에서 Q1 수준에서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방출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제로에서 Q1까지 오염물질이 방출되니까 이 면적은 어떤 면적이에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죠. 이렇게.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 이렇게. 그런데 이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은 적은데 이게 지금 오염물질을 방출했다는 비용은 정화를 엄청나게 해야 되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게 다 정화 비용이죠. 그래서 요 면적에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요 C라는 면적이 추가되는 거죠. 만약에 그 수준이 아니고 이 수준에서 Q2만큼의 뭘 하게 되면 오염물질 정화 방출을 하게 되면 이제 정화 비용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지만 방출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죠. 이렇게. 요런 D 면적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요 MEC 곡선하고 어떤 곡선이? MCA 곡선이 교차하는 점, 요 점에서 사회적인 최적 수준의 오염물질 방출량이, 오염물질 정화량이 결정된다. 되시죠? 쉬는 시간?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눈꺼풀이 한 근, 두 근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생기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